여성 재벌이 경찰에게 발길질당한 노인을 구했다. 10분 후,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벌벌 떨었다. 일은 새벽 시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아든 예기치 못한 발길질. 노인은 먼지 쌓인 바닥에 얼굴을 받고 대자로 뻗었다. 미처 다 줍지 못한 플라스틱 병이 담긴 바구니 옆에서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화평시장은 설날을 앞두고 물건을 파는 사람, 사려는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생선 가게 주변은 비린 물이 튀어 신발을 적셨고 정육점에는 파리가 들끓었다. 칼질 소리는 막 켜진 마을 방송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그런데 그 발길질 한 번에 모든 소음이 목 졸린 듯 멎었다.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방금 발길질을 당한 노우성 씨는 이른이 넘은 노인으로 허리가 굽고 희끗희끗한 머리숱은 드문드문했다. 그는 빛바랜 낡은 셔츠에 무릎을 덧댄 카키색 바지를 입고 끈이 다른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쓰레기 집게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거의 다 찬 그물 포대가 놓여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았다. 과거의 이곳 지역 민방위대원이었다. 은퇴 후에는 폐병을 주어 푼돈을 벌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실수로 발을 헛디뎌 생선 가게 아주머니의 생선 바구니를 엎었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들어야 했다. 주책 없는 늙은이가. 장사하는 거 안 보여. 미처 사과할 틈도 없이 푸른 제복의 사내가 다가와 턱을 치켜들며 으르렁거렸다. 또 이 영감이야? 경찰서에서 며칠 묵고 싶어. 그는 마을 경찰 마태식으로 통통한 얼굴과 달리 남을 얕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만하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노 씨의 배를 냅다 걷어찼다. 예상치 못했고 강력했으며 무자비한 발길질이었다. 노인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채소 바구니에 머리를 부딪혔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마태식은 마치 정의를 집행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하고 시장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거나 딴청을 부릴 뿐이었다. 근처 국밥집 주인 오씨 아주머니가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길가에 세워진 검은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고급 차였지만 여자의 차림새는 수수했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얼굴은 환하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침착했다. 무심코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착각할 정도였지만 그녀의 기품은 눈이 마주친 사람을 압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똑바로 걸어가 노 씨 옆에 앉아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목을 받쳤고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쓸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서서 사람을 때린 경찰과 마주 섰다. 당신은 이래선 안 돼요. 마태식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었다. 당신 누군데? 여기서 질서를 지키는 건 나야. 이 영감탱이가 소란을 피웠고 누구든 내가 나설 권리가 있다는 걸 안다고 여자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장의 거센 바람에 그녀의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모습은 이 먼지투성이 시장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경찰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태식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 참.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시장 전체를 내가 관리한다고 여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핸드백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제가 성재문 아저씨께 전화해서 아저씨 부하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성재문 아저씨라니. 누구? 여자는 대답 없이 번호를 몇 개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채 30초도 되지 않아 태식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마태식이 평소처럼 거만하지 않은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성재문 소장님. 그는 더듬거렸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태식에게 쏠렸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그와 손에 든 휴대폰만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더듬거렸다. 여보세요, 소장님.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뭐라고요? 즉시 직무 정지라고요. 여자는 노 씨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은 채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 없이 그저 경찰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시선은 상대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태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 가버렸다. 그의 발걸음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힘이 없었고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다. 화평시장의 정적이 흘렀고 근처 가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오씨 아주머니는 밀짚 모자챙을 올리며 방금 노 씨를 계단에 앉힌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네 집딸이기의 말 한마디에 소장님이 대낮에 바로 전화를 다 하실까? 그녀는 묻는 건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 경찰은 꼬리 내린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오직 그 여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태식 씨, 변명은 듣지 않겠네. 지금부터 자네는 더 이상 우리 식구가 아니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크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뼈에 사무치도록 차갑게 박혔다. 한낮에 후텁지근한 마을 파출소 상황실.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돌아가며 숨막히는 분위기에 박자를 맞추는 듯 덜컹거렸다. 볕이 덧창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아침 시장 일로 막 파출소로 끌려온 마태식의 땀 흘리는 얼굴을 비췄다. 그의 앞에는 방금 통화가 끝난 휴대폰 화면이 아직 밝았다. 관자놀이 양옆으로 땀이 흘렀고 옷깃은 흠뻑 젖었으며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꽉 맞잡혀 있었다. 더 이상 시장 사람들에게 호통치던 그 손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권위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 전화를 건 성재문 소장은 낯선 이가 아니었다. 태식이 군에서 수습으로 있을 때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곤 했다. 소장님이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신다. 그런데 오늘 그 친동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묻지도 퇴로를 남겨주지도 않았다. 맞은편 책상에서 표현숙 화평업장이 팔짱을 낀 채 실망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으로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을 크게 만들었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 시장 한복판에서 이 동네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할 수 있어? 태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그렇게 빨리 그분 귀에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표읍장은 대답 없이 근처에 서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고갯짓했다. 그 직원은 가운데가 접힌 명함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음각으로 새겨진 가은이라는 두 글자만 있었다. 직책도, 전화번호도, 회사 로고도, 소개 문구도 없었다. 그저 이름 하나였지만 작은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듯했다. 이 여자 정보 당장 알아봐. 그녀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성 소장님이 직접 전화하게 만든 여자라니. 대체 누구야?
방구석에 노 씨가 찢어진 그물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까부터 태연한 척했지만 낡은 바지 아래 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다만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을 부축하려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따뜻하면서도 낯설었다는 것뿐이었다. 마치 예전에 알았던 것 같지만 감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읍사무소를 나서자마자 가은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그녀는 연주가 멎은 악보 위에 찍힌 쉼표처럼 명함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차는 천천히 시장 삼거리를 지나 마을 정자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공단 경비원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녀를 따랐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작게 물었다. 오늘 아침 그 어르신을 찾으시는 겁니까? 마을 정자 뒤편 연립주택에 새들어 산다고들 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정자 뒤편 시장 구석에는 임시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과한 표현이었다. 시멘트 포대, 합판, 낡은 비닐로 덧댄 양철 지붕을 얹은 움막에 더 가까웠다. 각 방에는 자물쇠 하나와 다리 부러진 의자 위에 놓인 물동이가 전부였다. 그녀는 한 집 앞에 섰다.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문을 밀었다. 노 씨가 단추가 풀어진 셔츠를 입고 시퍼렇게 멍든 배를 감싸쥔 채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묻기 전에 나지막이 말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 멍은 단순하지 않았다. 내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노 씨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소. 정말 괜찮다니까. 가은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잠시 후 그는 쓰레기 봉투를 직접 들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 차로 갔다. 차는 화평음 외곽 언덕을 향해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고 길 양옆의 나무들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노 씨는 조수석에 앉아 옆 사람을 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차가 언덕 위로 이어지는 돌길로 접어들자 그는 몸을 굳혔다. 하얀색 철제 대문이 나타났고 대문에는 가은 빌라라는 글자가 깊고 고르게 새겨져 있었다. 글자는 옅은 금빛 동으로 덮여 있었다. 노 씨는 창틀을 붙잡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이 이름 제 딸 이름이랑 같군요. 오차가 멈췄다. 그녀가 먼저 내린 뒤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저녁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저예요. 노 씨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있었다. 두 팔은 힘없이 늘어뜨려졌고 눈은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가슴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오르내렸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형광계단 아래로 주저앉아 꾸중 듣는 아이처럼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낡은 그물 가방이 옆으로 떨어졌고 병 하나가 굴러나와 돌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가슴 아플 정도로 작은 딱 소리를 냈다. 언덕 위로 저녁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돌바닥에 낙엽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곳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따라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의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팥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4번 접은 쪽지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인사말도 없이 마치 낡은 집에 들어서는 낯선 이의 발걸음처럼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쓰인 글자들이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오동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돌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넓고 조용하고 깨끗한 언덕 위 집에서 노 씨는 식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 허공을 응시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집은 그에게 다른 세상 같았다. 리넨 천으로 덮인 소파부터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찻잔까지 모든 것이 깔끔했다. 먼지도, 다투는 사람 소리도, 땀 냄새와 부엌 연기가 뒤섞인 냄새도 없었다. 가난한 쪽방촌에서 반평생 넘게 익숙했던 것들이었다. 노 씨는 이곳이 아직 낯설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조차 어색해서 두루마리 휴지를 떨어뜨리고는 얼굴이 빨개진 채 허둥지둥 다시 감았다. 집안일을 돕는 안 집사만이 그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보다 몇 살 위로 예전에 가은의 어머니 밑에서 일했었다. 안 집사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며 이따금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곤 했다. 가은 아가씨가 어렸을 때 사모님께서 제삿날마다 팥죽을 쑤셨지요. 한 번은 어르신이 부엌에 들어와 죽 한 솥을 다 망친 적도 있었어요. 아가씨가 어찌나 울던지 노 씨는 그저 옅게 웃을 뿐 시선은 아내가 아이를 재우던 그네가 있던 안마루에 머물렀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줄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살았던가. 하지만 오늘 그는 먼동이 트기 전 닭 울음소리보다도 일찍 일어났다. 그는 안 집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다. 직접 대문 밖으로 나가 시장까지 걸어가 팥 한 봉지와 흑설탕 조금을 사왔다. 나이의 무게가 다리를 무겁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찬장을 뒤졌다. 손은 떨렸지만 끈기 있게 움직였다. 팥을 가볍게 씻고 물에 불려 끓이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던 모든 과정을 떠올렸다. 익어가는 팥내음이 구수하게 퍼지자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녹슨 양철 지붕 아래 잤고 허름했던 부엌을 떠올렸다. 냄비에 팥을 붓겠다고 조르던 작은 아이가 있었고 엄마가 해줄게라며 부드럽게 웃던 아내가 있었다. 팥죽 한 그릇이 서툴게 식탁 위에 놓였다. 그는 감히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딸의 방으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곳에 놓아둔 채 자기 방으로 돌아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몇 줄을 적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답장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처럼 썼을 뿐이다. 그 애의 아빠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엄마가 죽고 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그냥 떠나버렸어. 나중에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편지 끝에 그는 서명 대신 조용히 점 3개를 찍었다. 안 집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마당의 등이 약간 굽은 채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감히 집 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당에서 뭘 하고 계세요? 저 집안이 환하고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소. 그는 옅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가은이 작업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녀는 팥죽과 쪽지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편지를 열지도 죽을 맛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뚜껑을 덮고 둘 다 부엌으로 가져갔다. 저녁이 되어 작은 부엌에서는 누군가 그 죽을 다시 데웠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세면대 옆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노 씨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하얗게 칠해진 나무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용서받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감히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딸아이가 자기가 만든 것을 버릴 만큼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감사가 될 때가 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야 해. 최대한 빨리 덮어버려. 표현수 급장의 마른 목소리가 비밀스러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계산적인 얼굴들을 번들거리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 걸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먼지 낀 망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는 소리는 늦은 오후에 숨막히는 더위와 함께 한숨 쉬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온 물잔이 놓여 있었고 오래전에 녹아버린 얼음이 차가운 물 자국을 남겼다.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 차례의 감사를 함께 넘기며 서로를 도왔던 익숙한 얼굴들만이 테이블 양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 읍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노란색 서류철 표지를 탁, 탁 소리를 내며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허씨라는 이름의 사법 담당 중년 남자에게 야른 서류철을 밀어주기 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노우성 씨에 대한 정보를 캐내. 그 사람 과거의 모든 흠집을 알고 싶어. 전과가 있었는지, 무슨 죄였는지, 어디서, 언제 1987년에 사소한 다툼이라도 다 찾아내. 허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네, 만약 있더라도 아주 오래전 일이라 데이터가 전산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좋지,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옛날 일일수록 꾸며내기 쉬우니까. 네티즌들이 의심할 만한 건수만 있으면 돼. 테이블 끝에서 읍의 홍보를 담당하는 젊은임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유도하는 건 도울 수 있는데 혹시 영상은 삭제됐나요? 네. 일단 화평읍 공식 팬페이지에서는 숨김 처리했는데 누군가 영상을 저장해서 개인 페이지에 다시 올린 걸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표 읍장은 테이블에 팔을 짚고 생각에 잠겼다. 순간의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노가은이라는 이름은 아직 누구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 여자의 존재는 숨막히는 구름 위를 덮은 달그림자 같았다. 마태식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창가 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불안한 눈동자는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렸다. 태식은 직위 해제 상태로 공개적인 처분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경찰 신분이 아니었다. 군의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내부 감사과에 계셨습니다. 그 형님께 부탁해서 인터넷 언론 몇 군데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표 읍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여론의 방향을 돌려야 해. 영상 삭제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이 스스로 저 노인네 전과자였어 라고 묻게 만들어야 한다고. 의심의 씨앗만 뿌려놓으면 알아서들 물러설 거야.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매미 소리는 멎었다. 어디선가 채소밭에 물을 주는 집의 펌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모두가 지금 벌어지는 일이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시스템과 더 새롭고 더 조용하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무언가 사이의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언덕 위 집에서 가은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그녀의 단아한 뺨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SNS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이 숨김 처리되었고 누군가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외장 하드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원본 영상, 그녀와 성 소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마태식의 과거 위반 행위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유명 민사사건을 추적해온 독립언론인 류재혁에게 전화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의 가치와 언제 그것을 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직설적인 말이었다. 재혁이 망설였다. 정말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곤란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들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전 단지 제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에요. 재혁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의의 비드라는 뉴스 사이트에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파문 영상 속 폭행당한 노인, 뷰티업계 CEO 노가은의 친아버지로 밝혀져 단 몇 분 만에 공유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가은이 누구인지, 왜 화평에 있었는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읍사무실에서 표 읍장은 휴대폰을 열자마자 붉은색 헤드라인을 보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여자가 누구 딸이라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진실의 따기를 정통으로 맞은 듯 속삭였다. 단 하룻밤 만에 경찰에게 발로 차여 시장 한복판에 쓰러진 노인의 영상이 갑자기 각종 SNS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화평시장에서 저 정도인데 다른 곳에 정의가 있겠는가? 나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미친 듯이 공유했다. 영상은 더 이상 첫날처럼 멀리서 찍은 흐릿한 화면이 아니었다. 새로운 버전은 선명했고 소리도 깨끗했으며 예기치 못한 발길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노인이 쓰러져 있고 젊은 여성이 고급차에서 내려 시장 사람들의 굳은 시선 속에서 조용히 그를 부축하는 모습.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았고 자막도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침착하고 단호했으며 소리치지 않아도 시장 전체를 침묵하게 하고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 고향 화평이라는 커뮤니티는 즉시 논쟁으로 들끓었다. 한쪽은 분노했다. 대낮에 사람을 때리다니 우리 아버지 뻘되는 어른을. 저 마태식이라는 놈한테 나도 당한 적 있어. 아무도 뭐라고 못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 노인 과거를 잘 아는 사람 있나? 전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부자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쇼하는 거에 노란하지 말자고 컴퓨터 화면의 차가운 불빛 아래 지방 인터넷 신문사의 젊은 기자 류재혁은 작은 편집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오래전에 식어 있었다. 그는 성재문 소장과 한 간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담긴 오디오 파일과 함께 원본 영상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었다. 재혁은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태식 씨.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조직의 일원이 아닙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서명도 없었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소리까지 깨끗한 영상은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에게서만 올 수 있었다. 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옆군의 입찰 비리에 대한 조사 기사를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내려갔다. 그 후로 그는 조사보도팀에서 밀려나 명절 때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에게 기자라는 직업은 점점 하루하루를 때우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제대로 당기기만 하면 뒤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모두 터져나올 실마리였다. 재혁은 휴대폰을 들어 예전에 알아냈던 뷰티업계의 유명 CEO 노가은의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가은 대표님께서는 현재 언론 인터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재혁은 한 번 더 시도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다. 언론에 나올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아주 분명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재혁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틈으로 들어온 저녁바람이 편집해야 할 기사가 적힌 종이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선량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을 때였다. 이름도, 결론도, 편드는 내용도 없었지만 한 줄 한 줄이 진실한 감정의 정수였다. 그는 비난하지 않고 단지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고 통화 내용을 인용하며 여자의 눈빛과 늙은 아버지의 조용한 고개 숙임을 묘사했다. 기사는 저녁 8시 15분에 올라갔고 9시 30분에는 이미 5만 회 이상 공유되었다. 대형 커뮤니티들이 차례로 퍼날랐다. 네티즌들은 더 많은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태식이 이전에 민원을 받았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의 목록을 찾아냈다. 그들은 노 씨가 과거 민방위대원이었다는 사실과 15년 전 시장 경비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찾아냈다. 한편 읍사무실에서 표 읍장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는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다.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모두 통화 중이었다. 마태식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미 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창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책상 위 공문서가 바닥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신문사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재혁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계속 기사를 쓰면 미리 경고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두렵지는 않았지만 씁쓸했다. 그가 꿈꾸고 이상으로 삼았던 직업이 이제는 누구에게 말해도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밤 자신이 막 올린 기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노인 때문도 그 여자 때문만도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 도대체 누구 딸이길래 저렇게 큰 소리야. 익명의 계정이 새로운 게시물 아래 댓글을 남겼다. 그 글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깡마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남자가 길가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멍하고 두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노우성, 과거 알코올 중독자로 화평시장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함. 이 글은 우리 동네 뉴스 24시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올라왔지만 누가 봐도 가짜 계정이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동조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중독자면 맞아도 싸지. 딸은 부자인데 아버지를 저렇게 내버려둬? 저런 사람이 아버지 자격이 있나? SNS의 다른 한편에서는 반박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호기심 많은 대중들은 계속해서 글을 퍼날랐다. 고통은 다시 한번 찢겨 나갔다. 이번에는 발길질이 아닌 글자로. 읍사무실 회의실에서 표 읍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 화면을 넘겨보고 있었다. 일단 효과는 있군. 여론이 저 노인에게 쏠리게 두고 우리는 빠져있는 거야. 더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둬. 그녀 옆에 마태식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몇몇 신문사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낡은 사진 몇 장과 자극적인 제목 몇 줄만 보내면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정면으로 막을 수 없다면 상대의 가족 명예를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방의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류재혁은 내부 소환장을 들고 있었다. 편집장이 그를 따로 방으로 불렀고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평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당분간 쓰지 마. 기사 하나 퍼졌다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재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기사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사실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서 더 위험한 거야. 편집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재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그 사진들을 믿지 않았다. 영상 속 노인의 눈빛,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울지 못하던 그 눈빛만 봐도 그가 인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은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통해, 시장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단서 하나를 찾았다. 평안교 근처 잡화점 주인. 오래전 노 씨와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재혁은 그곳을 찾아갔다. 가게 주인은 작은 가게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노 씨 말인가? 그녀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말했다. 술에 취한 적은 있어도 누구를 때리거나 욕한 적은 없어. 한 번은 내 아들이 강에 빠질 뻔했는데 그 양반이 붙잡아 줬지. 재혁이 놀랐다.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사람들은 그가 술 취한 거, 길가에 앉아있던 건 기억해도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거든. 주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이 한 번은 나한테 그랬어.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내 딸이 나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컸으면 좋겠다고. 재혁은 한 글자, 한숨,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픈 눈빛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는 신문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편집국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기사를 썼다. 술에 취했던 사람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인간적인 단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쓰러지고 멸시받았지만 이름 모를 아이를 구하고 딸이 어제 먹었던 팥죽 그릇을 보며 조용히 계단에 앉아있던 노 씨에 대한 이야기였다. 재혁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 기사를 보냈고 그 대가가 가볍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전화가 울렸다. 편집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시간 있나? 지금 바로 편집국으로 올라와. 재혁이 들어서자마자 앉기도 전에 질문이 날아왔다. 너 잘리고 싶어? 그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보았다. 옳은 일을 쓰다가 잘린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방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재혁의 심장에는 새로운 피가 펌프질되는 듯했다. 강하고 단호하며 더 이상 그냥 글을 쓰는 기자가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언덕 위 집에서 가은은 조용히 앉아 기사를 읽고 있었다. 댓글도 공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 옆에서 노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방금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눈물은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워 손까지 숨겨야 했던 과거를 대신해 누군가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었다. 노 씨는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낡은 타일 바닥에 번지는 동안 그의 눈은 부드럽게 감겨 있었다. 땅거미가 들이오자 바람과 서리에 거칠어진 그의 얼굴 주름이 더욱 도드라졌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항상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고인의 사진이었다. 사진은 작고 흐릿했으며 나무 액자 왼쪽 모서리는 썩었지만 사진 속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자애롭고 슬프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액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중얼거렸다. 여보, 애가 돌아왔어. 너무 커버렸어. 당신을 닮았는데 당신보다 훨씬 차가워. 그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먼지가 아내의 눈빛을 가릴까 두려운 듯 다시 고개를 숙여 유리 표면을 어루만졌다. 잠시 후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세월에 누렇게 변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익숙한 글씨, 보랏빛 잉크는 이미 번져 있었다. 만약 딸을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당신은 딸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아내가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다. 그는 10수년 동안 그 편지를 지니고 다녔다. 간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뒤뜰로 나갔다. 울타리 옆버려진 땅이었다. 그곳에 예전에 아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감나무를 심었었다. 옛날에 아내는 늘 감을 따서 말려 그의 술안주로 곶감을 만들어 주었다. 아내가 죽은 후 그 감나무는 시들어 죽어버렸다. 그는 내버려 두었고 아무도 다시 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땅을 팠다. 떨리는 손으로 아침 시장에서 사온 어린 감나무 묘목을 심었다. 당신을 위해 다시 심는 거요. 나중에 딸애가 보고 아빠가 엄마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야 그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심기를 마치고 땀을 닦으며 일어서자 집안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가은이었다. 기침 소리는 가볍고 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낡은 꿀병과 생강을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따뜻한 물 한 잔에 타서 그녀가 늘 일하는 책상 근처에 놓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놓아두었을 뿐이다. 밤이 되어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비치는 거실에서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옆 작은 테이블 위에서 그는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시험 점수가 나빴던 걸 기억한다. 아빠는 화가 나서 저녁밥을 굶겼지. 그때 아빠가 틀렸다. 아빠는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후회한다. 거기까지 쓰고 그는 멈춰서서 한숨을 쉬고는 편지를 접었다.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서랍 속에 몰래 편지를 넣었다. 직접 건넬 용기가 없었다. 그저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방을 정리할 때 이 편지를 발견하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안집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가 힘겹게 삽을 들고 나무를 심는 것도, 그가 주인 아가씨가 늘 앉는 자리에 생강차를 놓는 것도, 그가 서랍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도 보았다. 그날 밤, 그가 마당에 나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내 가은의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셔, 가은은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 외에 낡고 구겨진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도,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었지만 필체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다 읽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펜을 들어 아래쪽에 짧게 한 줄을 썼다.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다. 가져가지도, 숨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저 대답의 방식으로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날 저녁, 노 씨는 신문을 읽으며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노는 계속 나무 책상 서랍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집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편지는 그대로 있었다. 맨 아래 딸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읽었어요. 그는 종이를 들고 손을 떨며 입술을 한참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애가 읽었어. 그는 침대에 누웠다. 여느 밤처럼 뒤척이지 않았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를 굳게 쥐고 있었고 그것을 곱게 접어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아니었다. 용서보다 더 귀한 무언가였다. 어쩌면 그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비록 누군가에게 아버지라고 한번 불리는 것뿐일지라도. 그날 저녁, 지방 방송국의 생방송은 갑자기 시청자로 붐볐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는 시간대였다. 지역 소식이나 노동조합 회의 같은 것만 방송했다. 그런데 오늘
시청자 수가 급증했다. 화면에 젊은 얼굴이 나타났다. 진지하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방송을 통해 명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평읍 전 경찰관 마태식 씨는 2018년 말 서천 마을 주민에 대한 위법적인 강제 집행 행위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후 비공개로 내부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검증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는 류재혁이었다. 지나치게 과격한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탐사보도팀에서 밀려났던 기자. 지금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사진과 문서, 심지어 오래된 녹음 파일까지 첨부된 기록들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가 지난 2주간 수집하고 검증하고 대조한 모든 것들이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봐주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모두가 침묵하는 듯 보였던 작은 마을의 사건이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공중파를 타게 된 것이다. 언덕 윗집,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가은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도, 정장도 입지 않은 채. 그저 한 명의 딸로서 화면에 떠오른 아버지의 이름과 화평시장 한복판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문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료화면 속 확대된 노 씨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이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노 씨도 낡고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등을 구부리고 무릎에 손을 얹은 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아나운서가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노가은 기업인의 친아버지인 노우성 씨는 인터넷에 퍼진 폭행 영상의 당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폐지를 줍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던 자신이 이렇게 존중받는 방식으로 불릴 날이 오리라고는. 읍사무실에서 표 읍장은 텔레비전을 켜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군청부터 옛 인맥까지 사방에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일이 터졌어. 마태식이 방송에 이름이 나왔어. 서류까지 있다잖아. 수화기 저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이 커졌으니 알아서 처리해. 옛날에 왜 감싸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 말은 그녀의 귀에 그대로 꽂혔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그녀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사이 SNS에서는 생방송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 2018년 강제 집행 목격자예요. 서쪽 마을 할아버지 집. 부엌을 다 잃고도 보상 한 푼 못 받았어요. 시장에 갈 때마다 저 자식이 소리 지르는 거 봤는데 다들 무서워했지. 이제 꼬리가 잡혔네. 수많은 목격자들이 스스로 나섰다. 한 명은 노 씨의 조카였고 다른 한 명은 태식에게 억울하게 벌금을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을 대신해 용감하게 나서주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유했다. 도지사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방송 후 12시간 이내에 긴급 공문이 서명되어 화평읍 사무소로 발송되었다. 인사, 강제 집행 기록 및 주민 민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은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읍사무소에 보낼 건의서를 작성했다. 본인, 화평읍 외곽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노가은은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 사건에 대해 행정당국 대표와 주민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공개주민회의 개최를 건의합니다. 명함도, 직책도, 재벌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위해 청원서를 쓰는 한 딸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읍사무실에서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표 읍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은 씨가 공개주민회의 개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표 읍장은 눈이 충혈된 채 일어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오른쪽 구석에 서명하고 날짜를 정했다. 다음 주 공개회의 오후에 바람이 창틀을 통해 들어와 검은 잉크로 인쇄된 종이를 펄럭이게 했다. 마치 더 이상 막후도 은폐도 없는 새로운 장을 여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은 빛 아래에서 드러날 것이다. 다른 한편 소박한 거실에서 노 씨는 아침 신문을 다시 접고 있었다. 표지에는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침묵하던 쇼에서 아버지를 위해 일어선 딸로 그는 소리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게 웃었다. 그날 이른 아침, 화평은 문화회관 앞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맨발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들도 들렀다. 읍내 회의가 이렇게 사람들을 들뜨게 한 적은 없었다. 안에서는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빛바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위로 비스듬히 비쳤다. 무대 위에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화평시장 내 경찰의 직무수행 관련 전 주민 공개 간담회 한 젊은 직원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자 연단 위에 마이크가 살짝 떨렸다. 저희 의부의 대표단은 화평시장에서 발생한 주민 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의 개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강당 뒤편의 가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옅은 갈색 옷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 옆에는 노 씨가 몸을 움츠린 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피하지는 않았다. 맨 앞줄에 앉은 표 읍장은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았다.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다른 직원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사건은 내부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은이 일어섰다. 서류도 마이크를 두드리는 행동도 없이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이 고장에서 태어난 한 주민으로서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노우성 씨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맞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이 권력을 가진 분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이 내려왔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강당 한가운데서 상영되었다. 노 씨가 발에 차여 쓰러지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떨며 일어서자 가은이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하고 마태식과 마주서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렇게 똑똑히 보이는데. 내가 시장 길목에서 늘 보던 노 씨 아저씨잖아. 내가 뭘 했어. 저 마태식이라는 놈 보통 아니라고. 이어서 자유 발언 시간이 되었다. 국밥집 오 씨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시장 상인입니다. 똑똑히 봤어요. 그날 그 양반은 그냥 생선 광주리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뿐이었어요.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때렸다고요. 그건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목수백 씨 아저씨였다. 예전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바로 저 마태식이라는 놈이 영장도 없이 애를 데려가고 집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야 억울한 누명인 걸 알았죠. 꼬부랑 허리를 한 걸음을 가게 할머니가 일어섰다. 등은 굽었지만 눈은 빛났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늙고 가난할지는 몰라도 눈은 멀지 않았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 맨날 내부 처리만 하면 주민들이 언제 마음 편히 살겠어.
강당 뒤편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마른 체구에 하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일어서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에 태식 아저씨한테 맞은 적 있어요. 아저씨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반동분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증거를 남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린아이까지 감히 나설 줄은 아무도 몰랐다. 표읍장이 벌떡 일어나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생방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행정부를 비방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맨 앞줄에 앉은 한 노인이 분명하게 말했다. 누가 비방할 필요도 없어. 당신들이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구먼. 가은은 조용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처럼 존재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군중이 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회관 앞마당의 깃발이 펄럭였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주민들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난하고 생선 팔고 발길질당한 적도 있지만 누구도 나를 발밑의 진흙처럼 여길 권리는 없어. 건어물 가게 할머니의 떨리고 쉰 목소리가 사람들로 붐비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한낮의 햇살이 고단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앙상한 손들, 굽은 등, 하지만 불꽃처럼 빛나는 눈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일어섰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가은은 한 걸음 물러나 강당 뒤편에 섰다. 그녀는 말하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밤중에 등불을 든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올해 60이 넘은 건어물 가게 할머니는 잘 웃지만 눈물이 많았다. 3년 전 그녀는 좌판을 철거하겠다는 협박에 시장 한복판에서 홀로 서럽게 울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그녀는 손수건을 쥔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저 착실하게 살면서 어린 손주들 학교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매주 누가 와서 5,000원씩 걷어갔어요. 왜냐고 물으면 욕을 했고 가만히 있으면 협조를 안 한다고 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중간 좌석에서 목수백 씨가 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지만 사람에게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압니다. 몇 년 전 집 앞 나무를 잘랐다고 벌금을 물었어요. 경관을 해친다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우리 집 지붕을 덮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 취급이나 당하고 억압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마태식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다리를 통제 불능인 사람처럼 가볍게 떨었다.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훑다가 표읍장 쪽을 힐끔거렸다. 태식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렸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고. 내 자리에 와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거의 고함에 가까웠지만 말할수록 공허하게 들렸다. 표읍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제발요. 오빠가 안 도와주면 나 다 불어버릴 거예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대답 없이 전화가 끊겼다. 바로 그때 헬멧에 먼지가 묻은 젊은 청년 강민우가 강당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말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개인 SNS에 탐욕스러운 행정부라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하루 반 동안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무서워서 빚까지 내서 저를 빼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배달 일을 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한 아이의 미래가 거의 망가질 뻔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물러섰다. 강당은 침묵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감동으로 인한 침묵이었다. 기자 류재혁은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빠르게 타자를 쳤다. 녹음과 편집, 생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은 진흙탕 속 불꽃처럼 빛났다. 표읍장이 벌떡 일어나 목이 맨 목소리에도 권위를 지키려 애썼다. 됐습니다. 여기는 공개 간담회이지 행정부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생방송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은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진실이 두려우셨다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명료하고 분명해서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강당 문이 활짝 열렸다. 도청 제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분명하게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감사단 대표입니다. 저희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강당 중앙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와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읍 차원의 모든 내부 개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공무원과 경찰 관련 모든 서류는 도청으로 이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도 웅성거림도 없었다. 오직 경외심 가득한 침묵만이 흘렀다.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를 아는 엄마들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나섰다. 침묵했던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돌아섰다. 회관 앞마당에는 해가 높이 떴지만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다. 가은은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온 화평읍을 뒤흔든 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조용히 속삭였다.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긴장감은 후텁지근한 여름 오후의 옅은 안개처럼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 회관 문 앞, 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발걸음을 따라 얼룩졌다. 그 사람들 속에 익숙한 모습이 조용히 나타났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 처마 끝에서 나왔다. 빛바랜 셔츠,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상의 주인공, 노우성 씨가 이제 수많은 시선 속으로 한 아버지의 말을 하기 위해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권력에 익숙했던 사람들처럼 고개를 쳐들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앞만 바라보았다. 그가 버렸고 30년 넘게 침묵했던 그 딸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목적지에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그는 회관 마당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자식을 버린 사람이요. 하지만 오늘 누구든 내 딸을 상처 입히려 한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받겠소.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흩어지려던 군중이 걸음을 멈췄다. 벽 옆에 서 있던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다. 국밥집 오씨 아주머니는 숨을 죽였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고3 여학생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사람들은 시장가에서 조용히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오늘 이렇게 자존심 있는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정적은 회관 안에서 마태식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깨졌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방금 겪은 모든 굴욕을 한 사람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듯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마당을 밟는 그의 발소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내 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리고 그는 가은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다. 가은이 미처 뒤로 물러서기도 전에 노씨가 앞으로 나서 딸을 막아섰다. 두 팔을 벌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비를 막아주는 지붕처럼 등을 굽혔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아이를 건드리려거든 내 시체부터 넘어가라. 그 말은 대낮의 천둥 같았다. 마태식은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관 전체가 정신을 차리기에 충분했다. 비켜, 이 더러운 폐지 줍는 놈아. 그는 소리치며 노씨를 밀치려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도청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재빨리 달려들었다. 한 명은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은 태식의 팔을 뒤로 꺾었다.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울렸다. 마태식은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너희들 나한테 이럴 권리 없어. 나한테도 빽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도 감사관이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높이 들었다. 도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마태식 씨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중 폭행 혐의로 수사를 위해 구속합니다. 표현숙 읍장은 24시간 내로 모든 행정서류를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표 읍장은 회관 왼편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멍했다. 읍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 없는 그림자 같았다.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경계하지도 몰래 훔쳐보지도 않았다. 짙은 구름을 뚫고 막 솟아난 한 줄기 빛과 같은 믿음이었다. 가은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역풍 속에서 이정표처럼 굳건히 서 있는 그 남자를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예전에 차갑고 비에 젖어 떨리던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은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아버지와 함께 같은 길로 돌아가도 될까요? 노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된 채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평생에 이보다 더 행복한 말은 없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두 부녀는 언덕을 따라 난 낡은 흙길을 나란히 걸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풀내음, 흙내음, 과수원의 과일내음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 어우러져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성스러웠다. 회관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오씨 할머니 주위에 모여 있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저분들 누구예요? 오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녁 햇살 속에서 멀어져가는 두 그림자를 여전히 바라보았다. 정의의 할아버지란다. 얘야, 그날 아침 햇살은 비단실처럼 부드럽게 내려와 처마 끝 호박 넝쿨에 살며시 맺혔다.
집 뒤 작은 부엌에서 노씨는 아궁이 옆에 쭈그려 앉아 낡은 마분지로 천천히 불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불길이 붉게 타올랐다. 아궁이 위에는 팥죽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예전에 혼자 몰래 끓여 이름 없는 편지와 함께 식탁에 놓아두었던 그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다. 가은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나무 국자를 들고 파디 눌어붙지 않도록 가볍게 저었다. 그녀는 머리를 높이 묶어 단아한 얼굴을 드러냈고 오늘 그 얼굴에는 신문 기사를 장식했던 유명시의 차가운 모습은 없었다. 입가의 미소는 눈가의 옅은 주름처럼 부드러웠다.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따뜻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곧 만들 장학재단 이름, 우성장학회로 하는 게 좋겠어요. 노 씨는 손을 멈칫하며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내 이름? 정말 괜찮겠니? 내 이름은 깨끗하지 않은데 가은은 고개를 들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가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으로 손을 씻을 줄 아는 사람은 있죠.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노 씨는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졌다. 평생 삽도, 빗자루도 들었고 흙먼지에 더럽혀졌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흙먼지 묻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제잘거렸고 손에는 들꽃 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빨간 리본을 단 우유 상자를 들고 오기도 했다. 안 집사는 이미 마당 타일 위에 돗자리를 깔아두었다. 팥죽은 작은 그릇에 하나씩 담겨 대나무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노 씨는 중앙에 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한 그릇 한 그릇, 그가 보상하고 싶었던 것들의 작은 일부가 담긴 죽이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어른의 사과가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아이들 중 가장 어린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학생용 종이로 만든 카드를 그에게 내밀었다. 파란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노 씨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목소리도 메었다. 그래, 외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이들이 참새 떼처럼 제잘거리며 박수를 쳤다.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져 담장을 넘어 나뭇잎 하나하나, 지붕의 낡은 기와장 하나하나에 닿았다. 그날 이후에도 해는 변함없이 떴다. 노 씨는 처마 앞에 앉아 남은 덩굴 줄기를 엮고 있었다. 마당 저편에는 부겐빌레아가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 내음을 실어와 끝나지 않는 속삭임처럼 언덕 비탈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가은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이 달린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가족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기록하고 싶지 않아 10수년 동안 비워두었던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10여 년의 침묵 끝에 첫 줄을 썼다. 마침내 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글자에 잉크 한 방울이 스며들었다. 아마 그 잉크 방울에는 어린 시절부터 차마 말하지 못했던 수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아버지라는 말들도 함께 담겨 있었을 것이다. 처마 밑에서 노 씨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안 집사가 부엌에서 나와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농담을 건넸다.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시네요. 언제 다시 공부 시작해서 아이들 가르치실 건가요?
노 씨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답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건 없어. 그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알았으면 좋겠소. 늙은이도 잘못을 고칠 줄 안다는 걸. 해가 언덕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해안에 부딪혔다. 마치 서두르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아주 현실적인 삶이 회복되는 발걸음처럼. 집 처마 밑에서 아버지와 딸은 많은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완전한 언어였다. 낡은 나무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옆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 파란 잉크는 끝부분이 약간 번져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버지랑 같이 시장에 한번 가고 싶구나. 가은은 한참 동안 쪽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부드럽게 와 닿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국그릇을 대나무 쟁반에 담아 처마 밑으로 가져갔다. 마당에서는 노 씨가 목덜미가 다른 하얀 셔츠, 깨끗하게 세탁된 평상복을 다시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밝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폭행당한 날 이후 처음으로 화평시장에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피하지도 할 말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저 온화한 미소와 용기만을 가지고 갈 뿐이었다. 가요. 아버지, 가은이 말했다. 그녀는 양산을 들고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설을 앞둔 화평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김치 냄새, 건어물 냄새, 떡 냄새와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연말 시골 장터 특유의 노래를 만들어냈다. 노 씨는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걸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든 말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채소 파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씨 아주머니가 뜨거운 전을 부치고 있었다. 익숙한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에, 노씨 양반. 이리 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 3년 전 외상은 내가 탕감해 줄게. 시장 전체의 시선이 쏠렸다. 더 이상 길 한복판에서 발길질당해 쓰러지던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깡마른 체구지만 눈빛이 밝게 빛나는 남자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오씨 아주머니 국밥. 이제 옛날보다 더 맛있어졌겠지.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덮여있던 얇은 얼음이 깨지듯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의 손에 조용히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쥐어주었다.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아이는 엄마 손을 끌며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영상에 나온 그 사람이야. 가은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그림자처럼 뒤에서 걸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노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그들은 그것을 어둠을 넘어선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불렀다. 읍내 회관 구석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학생 몇몇은 맨 앞줄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작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고 진실했다. 저는 잘못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멍하니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잡혀간 적 있으세요? 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란다. 강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응원처럼 요란하지 않고 따뜻하고 고르고 진실했다. 마치 친가족의 고백을 듣는 듯한 박수였다. 노 씨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내 신문에는 파문 영상 속 남성,
젊은 세대를 위한 진실한 이야기꾼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군내 학교에서 그를 초청해 주간 조회 시간에 강연을 부탁했다. 지역 TV 채널에서는 그가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을 재방송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단다. 그날 오후 언덕 위 집으로 돌아온 노 씨는 조용히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직접 배달된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마을 회의의 편지였다. 노우성님을 이력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믿기 때문에 마을 대표로 추천합니다. 가은은 다 읽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노 씨가 중얼거렸다. 마을 대표라니, 그거 월급도 없는 자리인데.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월급 받는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이웃들과 당당하게 어울려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명예예요. 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소나무 숲 위로 번지고 시장의 소음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설날이 지난 뒤 이른 아침부터 축제의 북소리가 들판의 바람을 타고 길게 울려 퍼졌다. 화평읍 곳곳에는 집집마다 오색 깃발과 장식용 비단띠가 걸렸다. 오늘은 새해 첫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십 년 된 전통이었지만 올해는 모두를 설레게 하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주민들은 읍사무소에서 특별한 인물을 초청해 개회사를 할 것이라고 수근거렸다. 그 소문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다. 언덕 중턱에 자리한 작은 집. 그곳에는 이제 온 마을이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존경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읍내 광장 마당은 깃발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붉은 종이 등을 들고 꽃 울타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제잘거렸다. 임시로 설치된 음향시설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약간 지직거렸다.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읍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귀감이 되어주신 한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노우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마치 누군가 숨을 삼킨 듯 정적이 흘렀다. 맨 앞줄에서 노 씨가 일어섰다. 그는 소박한 갈색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발에는 낡은 버선을 신고 있었다. 그는 나무 연단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지만 단단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 그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아래에서 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소리가 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선 노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길지 않았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씨 아주머니와 백씨 아저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좌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잃었던 우리 서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광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할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입맛을 다셨다. 저 양반, 말 잘하네. 아래에서 가은이 일어섰다. 아무 말도, 마이크도, 인사도 없이. 그녀는 그저 집 마당을 걷듯 무대 위로 똑바로 걸어 올라갔다. 아버지 앞에 선 가은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꽃도, 포옹도,
용서할게요. 라는 말도 없었지만 그 작은 손은 아버지의 손안에 꼭 들어맞았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속삭임처럼.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렁찼다. 아래에서 류재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친구로서 카메라 대신 눈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사진 찍어요. 두 분 사진 찍어요. 누가 먼저 플래시를 터뜨렸는지 모르지만 카메라가 올라오고 휴대폰이 높이 들렸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서로 밀쳤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마을 전체가 간직할 수 있게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은 읍의 역사관에 걸렸다. 아래에는 검은 잉크로 작은 글씨가 새겨졌다. 그해 봄, 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다시 불렸다. 축제는 종이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등불은 바람을 타고 날아갔고 화평 주민들의 시선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두 부녀의 뒷모습을 떠나지 않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시장에서 쓰러졌던 사람,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일어섰다는 것을. 화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작은 군에 국한되지 않았다. 붉은 흙길과 마른 바람이 부는 들판을 넘어 많은 교실, 회의, 신문 지면에서 언급되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 중앙언론학교 강당에서 새학기 첫 강연 시간에 지나치게 과격한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던 기자 류재혁이 연단에 섰다. 그의 머리는 대학 시절처럼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화면에 읍내 강당에서 딸을 보호하고 있는 백발의 남자 사진을 띄우고 조용히 말했다. 누가 영웅인지, 당신이 오른편에 설 용기가 있는지 물으십시오. 재혁의 강연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 그의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내가 아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작은 과제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시장에서 발길질당했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노 씨를 언급했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노가은 씨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전 신문사에서 재혁은 다시 초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르포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턴들을 위한 강의를 위해서였다. 방에 들어서자 그의 옛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필체였다. 예전에 험지에서 임무 수행 중 그녀의 어머니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네? 오늘 나는 그저 도움을 받았던 한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성재문 소장은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썼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평에서는 주민들이 조용히 선한 사람들을 위한 감사 축제를 준비했다. 처음으로 팡파르도 화려한 무대도 없이 그저 무너운 마당에 걸린 게시판 하나가 전부였다. 그 게시판에는 지난 여정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씨 국밥집 아주머니, 첫 영상을 찍은 사람. 건어물 가게 할머니, 처음으로 용기 내어 말한 사람. 백시 목수 아저씨, 첫 익명 청원서를 보낸 사람. 류재혁, 떨지 않는 펜으로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 노가은,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게시판 아래에는 작은 의자와 떡, 전, 그리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와서 앉아 예전 읍내 회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 씨가 누군가 잘못했다면 내 딸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표전 읍장은 비호 및 서류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징계 처분을 받고 사임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고 물을 뿌리지도 않았다. 그저 기이한 침묵이 그녀의 발걸음을 배웅했다.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침묵이었다. 그달 말, 도의 청년 간부 회의에서 가은과 재혁은 진실의 힘과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초청받았다. 가은은 숨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몇 마디만 했다. 저는 누구를 가르칠 만큼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발길 질당했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더 이상 그분의 딸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재혁이 말을 이었다. 힘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거부할 때 당신이 감히 지키는 진실에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섰다. 평소처럼 요란한 박수가 아니라 깊은 공감의 표시로 일어섰다. 몇 주 후, 도청의 큰 강당에 새로운 사진이 걸렸다. 맑은 날의 노 씨 부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군중 속에 서 있었고 슬로건도 깃발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강인하고 평온하게 앞을 향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젊은 딸과 늙은 아버지가 굳건한 침묵으로 불의에 맞서다 그의 어떤 칭호도 수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평의 이야기는 많은 읍내 회의, 학급 회의 시간, 그리고 예전에는 수군거리기만 했던 동네 어기 찻집에서까지 회자되는 윤리 교훈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직책이 없어도, 그저 잘못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정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올 설에는 여기 계실 거예요. 낭낭하게 울리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부뚜막에서 김치를 담그던 가은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응,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오랫동안 놓쳤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다. 섣달금음날 언덕 위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따뜻한 부엌 연기,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마른 생강 냄새를 실어 나르는 저녁 바람만이 작은 부엌을 채웠다. 노 씨는 송편을 빚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떡의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오늘 그의 얼굴은 무언가 달랐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조용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간직하고 싶은 듯 세심하고 느긋했다. 옆에서 가은은 반죽을 빚고 있었다. 눈은 시렸지만 붉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예전에 그가 내 딸이 저렇게 컸는데 목소리조차 기억이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드러운 얼굴선이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이 설 선물을 들고 올라왔다. 어떤 이는 사과 한 바구니를, 어떤 이는 한과 상자를 가져왔다. 오씨 아주머니는 큰 전 접시를 들고 왔다. 노씨 양반, 옛날식으로 송편소 만드는 법 좀 알려줘요. 애들이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서 난 못 참겠어. 노씨는 웃으며 여전히 반죽을 꽉 쥐었다. 어떤 떡이든 마찬가지지. 중요한 건 먹을 때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거요.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이따금 서로에게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 우성 외할아버지야. TV에도 나왔었대. 섣달금은 밤, 부녀는 함께 조상님께 차례상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은 떡국, 갈비찜, 각종 전과 잡채가 담긴 전통적인 밥상이었지만 그 향기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제사상 위에 가은은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손편지였다. 익숙하고 동그란 글씨체였다. 만약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아버지가 다 갚게 하지는 마라. 아버지가 진심인 것 같거든. 그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서툰 방식으로 너를 사랑했단다. 가은은 다 읽고 편지를 접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노 씨의 손을 찾아가 가볍게 쥐었다. 아버지, 떡 몇 개 더 쪄야겠어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앞에 둘러앉았다. 노 씨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부모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드물었던 시절 이야기였다. 그때는 가난해서 모든 겁이 났지. 애가 정들면 의지하고 버릇없어질까봐 안아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 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다. 성공한 사업가가 외로운 노인을 안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찰나였지만 처음으로 어린 시절을 되찾은 딸의 포옹이었다. 마당 밖에서는 멀리 읍내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는 화려한 빛이 퍼져나가 노 씨의 백발에 반사되어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존경스럽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몰려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성 외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그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 몇 개를 꺼내 들었다. 착하고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아이만 받을 수 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은은 익숙한 수첩을 펴고 이렇게 썼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제는 있다. 아버지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다시 내 곁에 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봄은 조용히 머물렀다. 불꽃놀이 소리가 아니라 용서와 천천히 피어나는 가족애로. 나는 한때 나를 버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깨닫게 된다.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노 씨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가은도 무조건적인 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등을 돌릴 수도 있었을 때 서로의 곁에 서기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와 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침묵하고 사랑할 기회를 놓쳤던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의 삶에도 다시 한번 말을 걸어주길, 늦은 포옹을, 혹은 그저 옛날 노 씨처럼 팥죽 한 그릇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는다. 우리가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이제 됐어. 우리 서로 용서하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각지에서 함께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다른 관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진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가 함께 앉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